오늘은 제가 여러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구두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하면은 상당히 강대국이고 지금도 이 세계 국제 정세의 중심이자 경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거의 자유로운 물결 속에서 해외를 가는 것이 이웃 집 가듯이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해외로 나간다. 이것은 당시 100년 전 시기에는 사실 극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갔을 때는 1880년대죠. 1800년대 우리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터 점점 이 남의 나라에 발을 딛게 됐는데 이때는 우리가 해외로 가는 것을 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이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현재 상황이 힘드니까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넘다 보니까 국경을 넘고 그리고 나서 남의 나라에 살게 됐죠. 그래서 이주하는 행태로 해서 지금의 러시아과 만주 넘어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주 한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이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이민은 대한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외의 진출을 의미를 합니다. 이주나 이민이나 공통된 점이 있다면은 첫째는 일단 국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둘째는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와 간섭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조선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만 여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외로 나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나라를 망하는 것을 보고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개척해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어떤 당당한 민족 의식을 갖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도나 연해주 지역의 경우는 주로 이렇습니다. 네 번째는 근대식 교육과 선진국에 대한 동경,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해 보려는 이 개척적인 정신, 이 사유도 해외로 가는 한 사유가 되는데 여기의 경우는 이제 미주 한인들이 이민을 하게 되는 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미주 한인들의 삶과 활동들, 특히 독립운동을 살펴볼 텐데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들의 삶과 활동들이 과연 하나의 지나간 과거로서 끝나야 될 문제인지 그것을 오늘날에서 어떻게 되새겨서 우리 거울로 삼을 것인지 하는 과제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초창기 미주 한인들은 어떻게 조국을 떠나서 가게 되었는지, 저 미지의 땅, 그 넓은 지역으로 오늘날은 미국이었지만 그 당시는 하와이는 사실은 미국의 속령이었습니다. 속지로서 정식 어떤 영토가 안 되었고 하와이가 미국의 땅이
50분째 주로 된 것은 1959년도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미국의 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 하지 않고 미주라 하는 것은 이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쿠바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와이에서는 상당히 성행했는데, 처음에는 중국의 쿠리들이, 그 다음에는 일본의 이 노동자들이 대거 이민을 가서 노동을 했는데,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농장주에게 흡족한 그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자 보니까 조선에게 그 노동 이민을 부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902년부터 알렌의 주선과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의 호의로 인해서 이민 모집 강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미국 하와이 정부의 명령을 받아 여자의 공포함 해가지고 이민 모집 공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많은 내용들이 있죠.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학비를 받지 않는다든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월급은 뭐 매삭 15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들을 내셔서 대한제국 정부의 고시를 받아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광고를 합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사실상 호응을 많이 했던 척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민 모집에 호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많은 그 지식과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호응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존스 목사가 심어했던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 103명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이 교회 출신들이 사실상 그 인천 하와이로 떠나는 이민에 성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초로 떠날 때에 처음으로 탔던 SS 갤리코입니다. 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이거는 뭐 거의 상선춘인데, 이거는 그 하와이 이민자들이 받았던 이 여건이 아니고 그 당시 집주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태의 것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앞에 거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대한제국 수민원에서 발급했던 공식 집조입니다. 이민자들에게 발급했고, 그 앞에 거는 이건 안창호 건데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 당시 발급했던, 대한 외부에서 발급했던 여권입니다. 도착했던 우리 한인들은 각 농장지로 분산 배치가 되고, 하와이가 8개 섬에 있는데 주로 이제 4개의 섬에 주로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은 이렇게 인식표처럼 이 번호로 된 인식표가 그들의 한인 신분증이 됩니다. 이걸 받아서 노동하고 구별이 됐습니다. 읽어보면은 거의 뭐라 그러나, 저는 뭐 교도소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쪽에 하던 식이 이름 대신에 번호표를 달듯이 그 당시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모습입니다. 한인들은 그곳에서 한국식의 그 생활을 영위를 했습니다. 이 보면은 그 당시 쓰던 가구들인데, 그 생활 도구들 한국식으로 해서 밥 먹고 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모습들, 그 당시 숙소들, 사탕수수의 밭의 옆에서 있고, 그리고 옆에서 안양네들과 있고, 이분들은 나중에 이야기했듯이 결혼했던 사람들보다는 결혼을 그 현지에서 못하고 한국에서 데리고 갔던 그 사진 신부라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가정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사실 좀 시기가 좀 지난 시기입니다. 초창기 시기가 볼 수 없고, 이거는 파인애플 농장인데 농장에서 일했던 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원순이라고 이승만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수수 농장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이 수수 공장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진 신부의 모습인데 한인들은 결혼한 사람들보다 결혼하지 못한 이 총각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종 간의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타인종과의 결혼은 또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태였고, 이걸 이제 감안한 것이 이 사진 신부였습니다. 사진 신부가 시작이 된 것은 일본인 이민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인 이민자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니까 했는데, 그걸 이제 한인 사회에서도 그걸 받아서 조선의 많은 여성들을 사진만을 가지고 그 하와이로 오게 하죠. 그래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많답니다. 사진은 잘 나왔는데 보고 딱 호놀룰루 항구에서 내려서 자기 신랑감을 보니까 너무 늙었다는 거죠. 너무 늙고,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만나지도 않다가 결국 포기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살아줘서 이 신부들이 살아줬기 때문에 한인 사회가 사실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진 신부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여성들의 역할이 그 당시는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런 사진 신부들이 상당히 좀 똑똑한 여성들이 많았어요. 제대로 좀 배우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동경, 이런 동경심 때문에 모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당시 남성들 총각들 경우는 좀 덜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진 신부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은 그런 여성들이 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진 신부와 그를 통해서 마오의 그 대가족을 이루었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처음에는 농장에 있다가 농장에서 점점 월급이 세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익혀가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의 한인 부부입니다. 상점을 열어서 정말 노년을 잘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하와이에는 참 여러 군데 한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알라의 세미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한인들의 선조들이 여기에 묻혀 있죠. 이 한인들 이민의 루트는 이제 하와이로 가는 것이 공식 루트였고, 그 이후 1910년대 이후부터는 뉴욕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이때 뉴욕을 통했을 때 이것이 이 섬이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자유의 여신상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지금은 이민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오고, 주로 여기에는 이민보다 유학생들이 이제 동부로 올 때 많이 거쳐서 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있던 사람들은 약 1000여 명 이상이 미국 본토로 건너가는데 여기에 이 본토로 건너가서 오렌지 농장에서 귤 따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귤 따는 모습. 이게 이제 LA 근교의 리버사이드에 있는 귤 농장입니다. 오렌지 농장. 그래서 일단 이민을 가거나 해외를 가면은 일단 육체 노동은 기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기 리버사이드에서 귤 땄던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산 안창호 기념 동상을 세우고 기념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시청 바로 앞에 기념을 하고 있죠. 자, 한편으로는 귤을 따기도 하고 과일 농장에 가서 한편으로는 좀 더 그 미국 중심부로 본토의 중심부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요인들은 탄광지대로 사실은 이제 가게 되는데 임금이 셌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보다 훨씬 세고 그리고 기타 귤 따는 노동보다도 더 월급이 세고 약 한 2배 이상 더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탄광지대로 이제 계속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덴버 콜로라도주의 그 트리니다드 덴버 옆에 트리니다드에 있는 프리메로 탄광입니다. 이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 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다가 탄광 사고가 일어나죠. 이것이 1910년 1월 31일인데 탄광 사고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1910년 1월이면은 대한제국 정부가 이미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언제 합방을 기다리는 그릇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희생당했던 우리 한인들은 보상도 그렇고 사후 조치도 그렇고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 탄광 옆에는 가톨릭에서 그 시신을 모아서 이렇게 공동묘지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편말이 다 사라지고 누가 그런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묻힌다고 하는 기록만 있는데 이국 땅에 와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의 대가가 이렇게 참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묻히게 됐습니다. 이거를 발견한 지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 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미국 지역을 조사하면서 이걸 첫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이니까 90년 만에 이분들의 그 사고지를 첫 발굴한 그런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자, 한인들은 이제 주로 농장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쌓고 하는데 이것은 동지식산회사 주식인데 이거는 이승만이 동지촌이라는 한인들의 그 어떤 권익과 한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든 그 이상촌의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정말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만들겠다 해서 하와이에 그 산골짜기에서 그 소위 말 이게 이제 숯가마인데 숯가마를 통해서 팔고 이 수익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25년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30년대 되면은 파산을 합니다. 이것은 미주 한인들이 정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 이거는 하와이 한인 상조회인데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들은 두 가족들이 이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은 가족들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게 참 많거든요. 혼자를 남게 되면은 가장 걱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누가 나를 장례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가장 염려를 했답니다. 그래서 국민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나 또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상조회, 친목회지 일종이에요. 상조회를 만들어서 가입을 시키고 돈을 조금씩 내게 합니다. 내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이 상조회를 통해서 장례를 깨끗이 치러주고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사후 관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한인 사회가 더욱 한인들끼리 뭉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들의 삶인데 멕시코의 경우도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1905년에 4월 달에 일본인 이주 전문 회사의 주선으로 영국인에 의해서 모집이 되는데 하와이의 선전이 이민이 좋은 조건에 의해서 또 가고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온 뒤부터 1902년이 흘른 뒤에 멕시코 이민이 광고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하와이보다 더 좋은 조건에 의해서 광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과장 광고고 더 나아간 사기적인 그런 광고인데 이미 한 차례 하와이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멕시코 이민을 대거 지원을 합니다. 약 1033명 정도가 한꺼번에 보면은 이 일포도 상선이라는데 영국 배인데 여기에 약 1033명이 탑니다. 딱 한 번. 그럼 멕시코 이민은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딱 한 번 이루어지고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가서 그 광고와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에네켄 농장인데 이 에네켄을 베는 이 낫은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칼이랍니다. 이렇게 이런 게 없고 구부러진 거는 한국식으로 우리 한인들이 개발을 한 거고 원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냥 베니까 힘이 드니까 구부린 개발을 했답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베는데 이거 베서 공장에 해서 그거 접을 찧어서 나온 게 이 에네켄의 실입니다. 이걸 말리면은 이 실을 가지고 이제 로프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20년대 후반이면 상당히 이게 사양 산업이고 지금 멕시코로 가면은 이게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섬유로 만든 로프는 이게 이제 좀 질기고 뭐 편리성이 있는데 자연 인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보면은 자연 친화적이 아니다 보니까 인조로 만든 그런 화학 섬유보다는 사람이 꼭 필요로 한 곳에는 천연으로 만든 이런 제품을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에네켄 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한인들 하와이로 갔다 한인들 마찬가지로 정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 10시간 이상씩 목표의 량을 채우는 그런 중노동을 사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인들이 살았던 파하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게
단장을 해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멘트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외에 뭐라 그러나 당시 풀과 같은 그런 엮은 건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붕과 마찬가지 이 벽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한인들이 멕시코 한인들이 거주를 했죠. 하와이는 달리 멕시코 이민은 상당히 한 번에 딱 이루어졌는데 가고 난 뒤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하와이와 다르게 아주 나쁜 소식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속았다는 거죠. 대한제국 정부도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걸 알고 대한제국 외부에서 직접 멕시코 정부로 보냅니다. 1905년 8월 13일자로 본 이 전보인데 이것도 이제 멕시코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이 자료입니다. 대한제국 정부 그래서 우리가 보낸 것이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노예로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진상을 좀 조사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멕시코 정부에 보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우리 조선공사 김윤정이가 같은 워싱턴 DC에 있는 멕시코 대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멕시코 정부에서 좀 주선을 해달라 이런 공문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1905년 9월 달인데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되거든요. 외교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정부가 외교적인 끈이 없다 보니까 비록 마음은 있어도 멕시코 한인들이 그 고생을 보면서 다시 데리고 오고 싶었으나 나라가 이제 주권이 상실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그걸 성사시키지 못하고 내버려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한인들은 일종의 미아와 같습니다. 미아, 잃어버린 아이.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멕시코 한인들은 족을 잊지 못하고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당시 한인들 근로자의 모습입니다. 농장에서 일했던 한인 근로자. 여기 보면은 좀 중국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건 뭐냐면 멕시코 한인들이 만든 혼인 증명서입니다. 멕시코 한인 사회를 스스로 정화하고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인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 증명서를 했죠. 그래서 옛날 조선에는 이 조혼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축첩이 많이 됐고 이런 악습을 멕시코 한인 사회에도 그대로 또 일어났습니다. 그걸 막지 않으면은 한인 사회 기강이 살아날 수 없다 해서 멕시코 대한인 국민회에서 자체적으로 혼인 증명서를 만들어서 혼인을 할 때는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국민회에서 심사를 하게끔 했고요. 또 선서를 하게 합니다. 선서를 하게. 그리고 신랑 신부의 정인을 서게 하고 그래서 아주 결혼 문제를 아주 엄숙하게 다루는 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멕시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멕시코의 활동이 이제 2005년에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리다 한 시내 복판에 100주년 기념관이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멕시코 한인들이 상당히 조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주 한인들의 본격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삶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멕시코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미국 본토도 그렇고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장 기본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역사만큼이나 교회의 역사도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교회가 미국 사회 내에서 한인들에서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0년 전에 미주 한인 사회도 똑같이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호놀룰루에 있는 이 제일 감리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100년이 넘었죠. 1903년에 세워졌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성누가의 성공의 교회인데 성누가의 교회로서 한인교회, 이것도 190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올리버 연합 감리교회, 이 교회가 한두 개, 이거는 이제 이승만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세운 한인 기독교회입니다. 이 강화문 모양을 본떤 그런 교회입니다. 1937년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오늘도 나중에 결론에 얘기했듯이, 해외에 있으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좀 뭉치고 의식이 발달이 되는데 안정이 되고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이 민족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2세, 3세들이 많고 그러면은 생각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교회는 상당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지금 그 하와이 사회에서도. 근데 이 교회를 헐었어요, 지금은. 새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신식 교회를 지금 다 지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승만 동산이 있는 이 중입니다. 그래서, 참, 하와이를 갈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거는, 건물을 살리고, 역사적인 이걸 살리고, 조금 옆에다가 큰 교회를 짓든지 하면은 좋겠는데, 이전의 모습을 다 헐어버리니까, 편리성은 있겠지만은 역사성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오크가에 있는 상황,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의 초창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들은 당신이 이제 장인환 의사 추록 기념으로 모였는데, 교회는 단순히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삶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의식, 민족을 애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모든 일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독립운동, 민족교육, 신앙교육,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인환 의사,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 샌프란시스코 한인 감리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인 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김영삼 정부 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살려고 해는 교포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걸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변모가 됐다가 지금은 중국인 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가주 지역에 있는 딜레노 감리교회의 모습이고요. 리들리 한인 장로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마저, 이 교회 하나만이라도 좀 우리 스스로 구입을 해서 박물관을 꾸미고 민족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남기자 해가지고 이 건물 구입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죠. 지금 LA에는 이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와 함께 또 LA에는 그 연합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빠져 있는데, 그리고 동지에
회원들이 중심으로 돼서 만든 이 대한인 기독교회, 독립문의 모형을 했던 교회도 있고요. 미국 동부에는 중심적인 교회가 뉴욕 한인교회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사천 건물에 있는데 아주 좋은 콜롬비아 대학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근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교회가 다른 데보다 비교해 보면은 좀 교세가 좀 상당히 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카고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쿠바까지 한인들이 있는 곳은 다 이 교회가 있어요. 이 마탄사스라고 쿠바 마탄사스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 모습입니다. 자, 교회의 모습, 교회는 이렇게 우리 한인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고 가장 기본적인 단체로서 정말 생활과 밀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우리 미주 한인들은 이 교육에 참 지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 교육 열성이 참 대단한데 미주 한인들이 공통된 특징은 이 교육에 아주 정말 열성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소개하는 교육은 단순히 미국 사회의 그 어떤 공립학교의 교육이 아니라 민족 교육에 앞장선 그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와이에 있는 한인 신흥소학교의 모습입니다. 1911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한인 동명소학교, 태극기를 끌고 있던 이 모습들, 그리고 교회에서 세웠던 한인 학교입니다. 한인 감리교, 하와이 마카벨리에 있는 한인 감리교의 모습이고, 이는 한인 기숙학원인데 미국 감리교회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해서 1906년에 설립이 됐죠.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 중심이 돼서 1913년에 9월 달에 한인중앙학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한인중앙학원에서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승만이 학교 교장으로 있고, 이 군사훈련을 시킬 교관으로 누굴 초빙하냐면 박용만을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태병선은 강무 군인 출신입니다. 그 부교관으로 해서 학생들을 군사훈련시키고 제식훈련시키고 하죠. 1913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이승만과 박용만의 그 관계는 아주 참 돈독했습니다. 한인중앙학원에서 이승만이 쓴 공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는, 센트럴이라는 것을 이승만이 쓸 때는 하와이 한인 사회의 모든 센터가 되겠다 하는 그래서 그런 학교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 꿈을 안고 이름을 바꾸죠. 그러나 이제 이승만이 미국 감리교의 지시를 받고 학교 운영에까지 지시를 받으니까 이 한인중앙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한인들의 자체적인 힘으로 세운 학교가 이 한인 여자 학원입니다. 한인 여학원이라 하는데, 코리안 걸스 세미너리라 가지고 이걸 설립을 해서 1916년 3월 때 이 한인 여자 학원을 만들 때 이승만이 같이 노동하면서 세웠던 사진입니다. 이는 이 한인 여자학원을 여자들만 가르칠 수가 없다. 남녀공학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1918년 9월 달에 남녀공학의 학교로 발전시킨 게 이 한인 기독학원입니다. 또 이는 이제 신흥학교인데 192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는 순수한 한인학교. 이거는 미국 본토의 LA 근교에 있는 클레몬트의 한인 학생 양sun소입니다. 이것은 1909년에 설립이 됐는데
국민의 멤버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 교육과 국어 교육,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리들리, 캘리포니아의 리들리에서 해동 국어학교의 모습들이죠. 자, 멕시코의 학교, 한인 학교인데, 멕시코의 시티캅첸 국어학교입니다. 항상 보면은 맞지 않는 태극기 개가 전혀 이제 우리와 맞지 않지만은 항상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 태극기 속에서 정말 우리 교육을 시켜 나갔습니다. 보면은 참 정말 가진 거 없고 교재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쿠바의 엘볼로에 있는 한인촌 마탄사스입니다. 그게 민성학교입니다. 1923년에 설립됐는데 이 학생들입니다. 늘 이 태극기가 부족해서 머리까지 다 그냥 이고 머리띠까지 해서 정말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시킨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교회와 학교는 미주 한인들의 삶의 사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활동이 되었고요. 이제 정말 조국을 바라보면서 나라 이런 백성으로서 그들은 뭔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켰는데 사실 이것이 1910년 이전에는 국권 회복 운동으로 1910년 이후부터는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단체입니다. 하와이만 해도 단체가 무수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3년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도착하자마자 동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동해에서 동해라는 건 10명 이상이 모이면 친목단체입니다. 이 동해를 통해서 서로 근익을 보호하고 또 어떤 친목도 도모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단체로 자꾸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생기게 되고 한인 사회가 통일이 안 됐죠. 이 통일을 시킨 것이 이제 1907년입니다. 7년에 합성협회라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 합성협회는 하와이의 20개 단체들이 결집이 돼서 우리가 분열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라가 조국을 볼 때 너무나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경이 이뤘다 해서 그 취지를 국권 회복의 취지로 합성협회 취지서에 보면은 독립적 정신을 생존 경쟁하겠다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일치 단계를 해서 합성협회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취지서를 만들면서 목적을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합심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환란 상구할 것이다. 교육을 발달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서 분명한 취지를 드러냅니다. 하와이에서는 이런 합성협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03년에 상황 친목회가 한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가 1905년에 국립협회로 발전시킵니다. 이 국립협회의 회관 모습인데 이 멤버들이 이 당시 국립협회의 멤버로서 있다가 국민회로 발족시키는데 하여튼 주역되는 인물입니다. 안창호, 박용만, 정원명, 이대위, 이분이 문양옥인데
그래서 각종 이 자치 규정을 만들고 장정을 만들면서 조직화를 하게 되죠. 합성협회와 국립협회는 1909년에 하와이와 미국 본토로 서로 상당히 먼 떨어져 있는 사이인데 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 지역에서 한인단체들이 서로 합동을 하죠. 사실 오늘날 보면 그게 대단하지 않는 일일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당히 통신 시설이 발달돼 교통도 발달해 있지만 그 당시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단체가 1909년에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이 합치는 요인은 이미 1907년에 나라가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이 당하고 그 다음에 어병이 강제로 토벌 당하고 국권이 이제 완전히 상실되는 상황에서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어떤 조국 건설의 기초를 삼자 하는 취지에서 서로 합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인 국민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국민회입니다. 원래는 국민회를 만들었다가 여기에 참석치 못한 하와이의 전흥협회, 그 다음에 미국 본토의 대동보호회가 그 이듬해 합류하면서 1910년에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는 하와이에 있는 국민회 회관, 총회관의 모습이고요. 얘는 원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1937년에 LA로 본부로 옮겨졌어요. 그 본부의 모습입니다. 37년에 옮겼던 대한인 국민회 내부의 모습이죠. 이런 국민회는 멕시코에도 국민의 지부가 만들어지고 쿠바에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쿠바의 국민의 회관입니다. 선명한 태극기 밑에서 쿠바의 국기가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 국민회가 얼마나 크냐면은 하와이, 북미, 멕시코, 쿠바, 그리고 또 만주, 시베리아까지 1914년, 15년대에는 세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국민의 입회 정서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입회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정서를 통해서 했죠. 이 정서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뒷모습인데 앞모습인 이건 1940년대 입회정의 모습이죠. 국민회는 다시 1922년까지 가장 그나마 중앙총회를 유지하면서 제 명명을 유지하다가 1922년에 이승만이 하와이 지방총회를 중앙총회에서 분리시키고 대한인 교민단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사실상 좀 힘이 약해지게 되죠. 이거는 하와이 내에 있는 대조선 독립단입니다. 얘는 박용만이 주축이 돼서 만든 조직인데 대조선 국민군단이 발전이 돼서 1919년 3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겁니다. 이때 이원순입니다. 이원순은 원래 박용만의 사람입니다. 대조선 독립단에서 활동을 한 인물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0년 돼서 이제 이승만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는 동지회인데 많은 단체들 중에서 있는 몇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인 동지회. 21년 7월 달에 상해 부름을 받고 임정 대통령인 이승만이 갔다가 한 6개월 만에 다시 또 하와이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고 하자마자 안행경을 중심으로 한
이승만 측근 멤버들이 이 동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그 총재로 추대를 하죠. 이건 철저한 이승만의 사설 정치단체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총재를 거의 종신 총재화하는 그런 행태로 하고 30년대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규정조차도 종신 총재로 규정을 바꾸죠. 그래서 동지에는 다른 단체와 달리 이게 동지의 건물인데 보면은 이 상당히 사람이 대표가 바뀌지를 않아요. 왜? 총재를 딱 한 명밖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동지의 부장이거든요. 중앙 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장이 이제 계속 바뀌게 돼요. 부장만 바뀌고 총재는 안 바뀌고. 국민회는 대표가 계속 바뀝니다. 국민회는 임기가 이제 있어요. 보통 이제 2년, 처음에 1년 했다가 2년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창호가 계속 한 게 아니고, 안창호도 바뀌는 거예요. 대표가. 중앙총회를 했다가 또 다른 분이 하고, 안창호가 특히 이제 1919년에 상해로 간 뒤부터는 더구나 이제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총회장과 대표회장이 이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신진대사가 된다는 거죠. 신진대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 구심력이 약하다는 거죠. 단점은. 구심력이 약하니까 국민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동지에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이승만이 계속 끌고 갔고 그 밑에만 바뀌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이 동지의 조직은 사람은 소수인데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크죠. 그 동지회와 나중에 약패였던 국민회의 관계는 여러분 이승만과 안창호의 관계처럼, 이승만과 박용마의 관계처럼 상당히 이 견원지간의 사이로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처음에 1910년대, 14년, 15년 이승만과 박용만의 국민의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그 분쟁 이후부터 계속 됩니다. 이것은 하와이의 그 지방총회가 이승만에 의해서 교민단으로 바뀌어졌는데 1922년부터 교민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교민단 바뀐 이후에 1931년에 이승만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떨어져 나옵니다. 이 떨어져 나온 거를 이제 민중승리 축하라고 했는데 구미위원부가 사실 교민단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구미위원부는 또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기관이거든요. 외교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민단의 단장은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승만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교민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 구미위원부의 소속하에서 이승만의 지시를 받는 이제 그런 데인데,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에 있던 김행구나 이용직 또 손덕이 나중에 이야기됐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승만의 지시에 거역을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과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 갈등이 정복되면서 이승만의 관할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떨어져 나온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31년에. 이 교민단은 곧 이 교민단의 이름을 버리고 다시 하와이 대한민국민회로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민단의 3.1절 기념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하와이에는 또 하나의 이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937년에 설립이 됐던 한길수라는 인물에 의해서 설립된 중한 동맹당입니다. 중한민중 동맹당인데 이게 이제 가운데 대표가 민찬호라는 사람입니다. 한길수가 설립을 하고 주도를 했지만은 대표는 한길수가 아니고 한길수는 이 중앙민중 동맹단을 대표해서 외교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워싱턴이나 미국 본토에서. 이 단체는 상당히 그 한길수의 성향과 함께 진보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국민회와 동지회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래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 다 국민의 사람이거나 또 일부 동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민찬아 같은 경우는 이성만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지만은 그 조직의 식상을 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기수라는 이 빠른 인물, 재빠른 인물들을 보고 지지를 해주고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때 주요한 인물이 한길수고, 이분은 이제 박상엽이고, 미국 독립이라는 신문을 발간했던 편집장, 최능익입니다. 이거는 이 동생이 최능진인데, 독립문에서 이승만과 국회의원 선거 겨뤘던 그 친형입니다. 진보적인, 미국 본토에서 진보적인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진보적인 단체가 미국 본토 LA에서 조선민주혁명당 북미 총지부의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부의 대표 역할을 했던 변준호. 이와 함께 그 한국 독립당이 1940년에 중경에서 세워지자 이를 후원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국민의 계열, 이 다 국민의 인사들이 한국 독립당을 직접 후원하자 해서 한국 독립당 하와이 지부를 만드는데 멤버들입니다. 이 이제 안창호, 조백료입니다. 이 안창호는 이제 목사 안창호를 의미합니다. 이 대표가 이제 임성우 해서 이거는 김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독립당은 1940년에 설립이 된다라는 자치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단체들이 우후죽순 설립됐고 또 통합이 되고 국민의 통합이 되고 다시 또 분열이 됐지만은 1940년 이제 41년에 보면은 41년 4월 20일입니다. 그때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 한족대회를 개최를 하죠. 여기서 9개의 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분열된 상태를 극복을 해보자. 더구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한 이 전쟁의 시기에서 한인들이 독립이 가까웠다. 미주한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북미의 국민회, 하와이의 국민회, 그리고 동지회 이 세 기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군소 진보적인 당체 조선민족혁명당, 중화민중동맹단 이 세력들을 모아서 해외 한족대회를 열죠. 그래서 선언을 하고 권유를 해서 해외 한족대회 결의안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입니다.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이 대표들인데 LA의 국민의 회관에서 42년 제1차 대회를 연 모습입니다. 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9개의 연합단체로서 설립이 되어 있고 해방 이전은 가장 큰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단체는 아니고 연합단체입니다. 여기서 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본격적인 미주 한인들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 재미한족연합위가 집행부와 의사부로 되어 있는데 하와이의 대표들은 의사부, 북미 본토의 경우는 집행부, 여기는 이제 의사부의 임원들입니다. 이원순이 그 당시 대표였습니다. 이원순이 대표고, 그때 안흥규, 정경무, 김형구 이런 분들이, 조백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건 구미위원부인데 이승만이 3.1운동 직후에 외교활동을 위해서 만들었던 외교기관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구미위원부입니다. 여기서 만든 통신문입니다. 구미위원부라는 외교활동 기관이 있었고 재미한족연합위에서의 외교활동에 의해서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얼마
받지 않는 곳에서 워싱턴 사무소를 만듭니다. 이것은 외교 활동을 위해서 설립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JQ 한족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943년에 쿠바의 그 한인들이 단체 활동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 해서 연합 단체를 만든데 이것이 이제 JQ 한족단입니다. 그러니까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를 본떠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신분 보호와 그 다음에 독립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연합회의 목적과 거의 같습니다. 이와 함께 그 여성들의 단체들도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한부인 구제회 1919년 주로입니다. 항마리아의 여성들의 대한부인 구제회 단기입니다. 장정이고 또 대한여자 애국단이 있는데 하와이 같은 경우는 대한부인 구제회지만은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와 그 다음에 다뉴바 그 다음에 리들리 중심에 그 다음에 LA 로스앤젤레스 이제는 대한여자 애국단이 중심이 돼서 여자단체가 이끌어갑니다. 원래 여성단체들도 처음에는 한 개가 아니고 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데 19년 8월 달에 이걸 다시 통합을 시키죠. 이 통합을 했던 것이 대한여자 애국단입니다. 이 애국단은 지금의 사진은 1938년에 설립이 된 마탄사스, 쿠바 마탄사스의 여자 애국단의 사진입니다. 그 대한인 부인회라는 것은 1944년 7월 달에 동지의 계열의 여성단체입니다. 원래 대한인 부인 구제회가 원래 통합단체인데 이것도 영남인에 대한 차별 문제로 드러나면서 또 사실 영남 부인회가 떨어져 나가고 또 대한 부인 구제회도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민의 지지파, 하나는 이승만 지지파로. 거기에 또 나눠진 그 외에 또 만들어진 것이 44년에 대한인 부인회입니다. 대한인 부인의 규정 모습이고 그리고 미주 한인 사회의 중요한 한 단체는 또 여러분이 안창호가 1913년에 설립한 흥사단입니다. 흥사단 단속, 까터리나이나 흥사단 단속의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은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존이 필요한데 보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흥사단은 멕시코까지, 이 멕시코 김기창인데 까지 설치되고 원동 만주까지 원동 위원부까지 만들어집니다. 그와 함께 기성단체 외에도 한인 1.5세 2세들이 중심으로 한 한인 학생협회가 하와이와 미국 본토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학생 단체들이 생겨서 학생들의 친목과 학생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지의 북미 총회가 아니다. 원래 동지의 본부가 하와이에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 본토에는 지방해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1943년 되면 동지의 북미 총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구입을 하죠.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단체를 설립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은 우선 한인 사회들은 각종 그 언론 활동에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이제 만든 건데 1904년에 포화 한인 교부입니다. 언론 이거는 이제 자강회에서 1907년 하와이의 자강회에서 언론 활동을 위해서 만든 그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격적인 신문의 형태는 샌프란시스코 국립회피에서 만든 국립신보입니다. 1905년에 설립이 돼서 1909년 국민회가 만들어진까지 국립신보가 발간이 됐는데 이것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있습니다. 이 국립신보를 발전시킨 것이 1909년에 바로 신한민보입니다. 국민회의 기간지인으로 해서 북미 지역에 그 신한민보를 찍었던 인터타입의 인쇄기입니다. 지금 국민의 회관에 남아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합성해패를 만들고 난 뒤에 한인 합성해패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고 그걸 이제 발전시킨 것이 신한국보입니다. 1913년까지 발간이 됐는데 이 신한국보가 국민보로 발전이 되죠. 국민보는 1970년도 후반까지 발간이 된 아주 오래 역사가 깊습니다. 신한민보.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라면은 국민보와 신한민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913년 9월 달에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잡지인 태평양 잡지. 인데 이것이 1930년 12월 달에 태평양 주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지의 대표적인 기관지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하와이에는 태평양 주보, 그다음 국민보, 미국 본토에는 신한민보. 이것이 미주 한인 사이의 대표적인 언론으로 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강령각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한미보, 아메리칸 코리안 뉴스의 신문이 1920년에서 21년 있었고, 그 1925년에는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서 임시정 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발행했던 후원회에서 만든 것이 이 단산 15입니다. 25년부터 26년 만들어졌죠. 이런 언론활동 외에도 대동보호회가 발행한 대동공보,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북미총 지부에서 발행했던 독립이라는 신문이 대표적인 신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언론을 통한 활동이 있었고, 또 미주 한인 사회를 이야기할 때 크게 이 세 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군사 활동과 그 다음에 선전 외교 활동, 그 다음에 재정 지원 활동인데, 이것은 미주 한인들의 군사 활동의 모습입니다. 해외 의열 투쟁의 가장 1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의열 스티븐스 처단님 사건입니다. 장인환과 전명훈이 이 페루 부두에서 샌프란시스코 베리 부두에서 스티븐슨이 미국 본토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오클랜드로 가기 위해서 이때 이 전명훈이 쏘고 불발하자 장인환이 뒤에서 다시 총을 계속 쏩니다. 그래서 스티븐슨을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최초의 해외에서 최초의 의거입니다. 미주 한인들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의거 중에서 가장 최초의 의열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열투쟁의 정신을 이제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식 때 장인환 전명훈 의사 흉상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안에 모시는 큰 행사를 합니다. 자, 군사활동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용만입니다. 박용만은 1909년에 지금부터 사실 네브라스카에서 군사운동 학교를 열고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국민개병설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이죠. 이게 이제 헤스팅스 대학입니다. 여기서 1909년에 미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 아트센터 앞에 제가 2002년에 갔을 때는 이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 뒤에 여기에 기념비를 세웠죠.
군 소년병 학교를 설립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기념비를 세워서 지금은 정말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소년병 학교 때 받았던 이 당시 유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유학생 중에는 얼굴이 다 확인이 안 되지만 유일한도 있었고, 유한재단의 그 창설자죠. 그 다음에 정한경도 있었고, 그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이제 몇 사람만 나오는데, 그 당시 교관들이었죠.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을 졸업을 했던 박용만. 이런 전통은 이제 1909년부터 14년까지 네브라스카에서는 운영이 됐고, 박용만이 하와이로 온 1912년에 하와이로 오는데, 이 이후부터는 처음에는 이승만을 돕다가 단독으로 대조선 국민군단을 설립을 합니다. 1914년에 이 국민군단의 막 건물입니다. 그래서 둔전식으로 운영을 하죠. 일하면서 훈련하고, 이 당시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한인들이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 수첩들, 군사훈련을 받았던 기록들을 적어놓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17년이 아니고 15년인데 군사 프레이드를 통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까지 한인들의 독립 정신을 고취하는 데 크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일식 앞에서는 이런 하죠. 이거는 이제 국민군단이 있었던 카우쿠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박용만과 함께 활동을 했던 노백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1916년 말에 들어오죠. 미국의 하와이로 들어와서 있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본토로 다시 들어갑니다. 노백린이 미국 본토의 한인 사회를 순방하면서 정말 무장투쟁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설한 결과 김종림이 후원을 하고 해서 윌로스의 한인 비행가 양성소를 설립을 하죠. 1920년 20년 몇 월인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20년 2월, 4월, 2월 달인가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하는데 이 사진은 그때 그 꿈을 안고 노백린이 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레드우드입니다. 이거는 비행학교, 미국인 비행학교, 비행사 양성 학교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김종림, 당시 쌀의 왕이래가지고 한 부자였는데, 이 막대한 학비를 지원해 준 김종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학비를 지원받은 한인들이 이것을 비행수를 배웠는데, 이 비행수를 배우고 있는 한인들을 찾아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레드우드에서. 그러니까 윌로스 한인 비행가의 사람들이 아니고 레드우드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잘못 알려져 있고 우리가 세웠던 윌로스의 비행학교 학생들이다, 교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윌로스의 비행학교를 만들고 비행기를 2대씩 구입을 하고 해서 한인 태극마크를 선명하게 달아서 하죠. 여기 보면은 가주 한인 비행대 노백린 장군을 위하여 해가지고 아주 큰 포부를 합니다. 이들의 포부는 비행수를 배워서 동경에 폭격을 하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당시 교관이 있고 해피 브라이언트라는 교관에서 우리 이 교관들과 함께 한인 교관들 그리고 또 이제 종만이라는 훈련생인데
코리안 애비게이션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이 한인 비행 구락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어떤 그 권익뿐만이 아니라 정말 훈련을 더욱 더 열심히 받을 그 의향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만든 KAC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박희성이라는 사람이 옆 비석에 있는데, 이것은 이 사실 윌러스 비행가 정식 공식 명칭은 윌러스 비행가 양성소입니다. 박희성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첫 졸업생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 기록에 보면은 많은 졸업생이 있었던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윌러스 비행학교가 1920년 9월 노백린이 이제 개소식을 하고 난 뒤에 상해로 돌아가 버리죠. 상해로 돌아가는 뒤에 김종림이 맞는데, 김종림이 맞고 나서 곧 그 캘리포니아주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 경제적 기반이 있던 쌀농사가 아주 상당히 정말 흉작돼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학교 자체가 이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학교인데 재정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지 못하고, 새 비행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다 중고 비행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박희성이가 이제 남아서 끝까지 하죠. 하는데 도저히 이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까 남의 비행기를 빌려서 비행 학교를 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하다가 샌프란 레드우드로 가서 비행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따는 중에 그 시험 보는 중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중상을 입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루긴 합니다. 부상을 완치한 뒤에는. 그때는 이제 그 박희성이가 그런 추락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1921년이죠. 21년 4월 달에 윌러스 비행 학교도 사실상 문을 닫습니다. 폐교를 하게 말죠. 그래서 박희성이가 마지막 훈련생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하워드 박, 이 박희도의 동생이고 3.1운동 시 지금 친일파로 전화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리고 이제 1940년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 그 갱이군에 소속이 돼서 한인 갱이군을 만들죠. 이 갱이군을 이름을 이제 일명 명호군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 군단이라고 해서 호랑이 깃발을 줌으로 해서 호랑이 군단이 됩니다. 그래서 40년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42년 4월 달 조직이 되고, 이들은 이제 명호군의 사열식 행식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명호군이 당시 다 모여서 기념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식 군인은 아니었고, 나이 드신 많은 그 교포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한국 독립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고, 전투병력으로 실제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참 조금만 하고 하겠습니다. 선전 외교 활동은 참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 역점을 두었던 사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3.1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매년 3.1 운동을 기념하는데 가장 큰 기념식으로 정말 행사를 했죠.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는 바로 3.1절 행사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리뷰를 통해서 한국통신부에서 매년 발간했고, 19년부터 22년까지 여기서 발행한 게 한국의 독립이라는 잡지들, 한국이 왜 독립이 되어야 되는가, 켄달에 의한 한국에 관한 진실, 한국의 어린 순교자들, 또 1941년 초에 이승만이
썼던 일본 내막기 에서 선전활동, 그 다음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전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만든 한국지 실정, 이건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에 의해서 만든 자체입니다. 이런 것들을 책자를 보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선전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하죠. 선전 외교 활동이 본격적인 것은 이 신한민보의 호해인데 1918년 11월 28일자입니다. 이때가 바로 11월 11일이면은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강화회의가 개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주 한인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포고문을 만들어서 파리 강화회의를 대비하고, 뉴욕에는 파리 강화회의를 대비한 약소국 동맹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한인 대표를 참가시키겠다. 그 참가시킴과 함께 재정을 모아야 된다 하는 그 어떤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화회의와 약소국 동맹회의 뉴욕에서 열립니다. 한인 대표자 3인을 파견하겠다. 한인 대표자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파리 평화회의의 대표자를 처음에는 정한경 한 사람만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이승만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추가가 되면서, 이승만을 추가할 때는 이제 주변에 압력이 강했죠. 그 때문에 안창호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안창호 보고 나는 장차 각하를 회견하겠나이다 해가지고 안창호를 각하라 호칭할 정도로 상당히 수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리 방화회의에 미주 한인 대표를 파견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만은 미국에서 정부가 여권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못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에는 한국 리틀 극장인데, 바로 여기서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인 선전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서재필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인의 태극기가 필라델피아 시내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에 대한 선언을 만방에 알리고 새로운 근대국가 설립을 공포를 하는 그런 활동이죠. 그 당시 사용했던 태극기의 모습, 그리고 독립기념관,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여기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습니다. 이거는 서재필만 있는데 이승만도 앉습니다. 이승만도 앉아서 실제로 앉아보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맛봅니다. 이 3.1운동, 그러니까 미주에서의 3.1운동이라면은 필라델피아의 이 제1차 한인회의, 리틀 극장에서 일어났던 이 행사를 말합니다. 이거는 당시 필라델피아 레코드지에서 신문에서 이 한인들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모습입니다. 약 150명의 한인들이 3일 동안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은 이 애국 기념 표지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하와이에도 독립선언서가 유치되죠. 필라델피아의 제1차 한인회의 결과 그게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가 만들어지고, 그와 함께 또 미국인 중심의 한국 친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한국 친회는 미국 본토에 21, 그리고 해외에는 프랑스, 런던까지 해가지고 23곳의 지부가 만들어지는 대대적인 이 한인 지원 단체입니다. 한국을 모르던 그 상황에서 이런 친회가 만들어진 것은 오늘날에도 비교해봐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의 핵심이 당시로 이 서재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21년에 그 당시 뉴욕 타운홀인데
한인들 한 10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1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21년 3.1절 기념식을 여기서 했어요. 기념식을 하고 기념 강연을 했는데 1,30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문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장소입니다. 뉴욕 타운홀이. 그만큼 이 선전 활동이 미국 사회, 미국인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한국 친유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청중들이 오는 것은 그 선전 활동이 상당히 영향이 컸다는 거죠. 이건 이제 1919년 이승만이 만든 구미위원부입니다. 구미위원부는 통신부와 한국 친유가 다 만들어 나온 뒤에 그러고 나서 집정강 총재로서 임시정부 주관 총재의 자격으로 이 외교를 통할하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이 당시 구미위원부 건물이고 이 초대 구미위원부 위원장은 김규식입니다.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 그러나 사실 이승만이 다 주관을 했기 때문에 김규식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만두죠. 물론 이제 그만둘 땐 병을 칭탁을 합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 상해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부터 이 김규식과 이승만의 사이는 완전히 사실 벌려지죠. 이거는 이제 hen순이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떠난 자리에 위원장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고문으로 이제 서재필이 옆에 있었고요. hen순이 있을 때 이승만은 hen순에게 임명장을 주고 상해로 들어갑니다. 상해를 들 때 이 임명장이 어떤 임명장이냐면은 정권 대사의 직권을 주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 hen순에게 정권 대사를 직명을 주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hen순은 정권 대사직을 수락을 해서 대외 통보를 하죠.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이승만과 hen순하고 틀어지는 한 계기가 되고 여기에 서재필이 hen순을 문제 삼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마찰이 되는데 이것은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은 이승만의 hen순에 대한 이중적인 플레이를 보는 겁니다. 이승만은 분명히 hen순에게 임명장을 줬는데 이걸 이제 비상시에 쓰라고 줬던 거죠. 근데 이제 hen순은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비상시에 이걸 정권대사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승만이 이 자체를 무효화시키죠. 이 무효화시키는 것이 이제 hen순이 받아주지 않자 이승만과 hen순이 아주 크게 불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또 이 서재필이 hen순의 그 국제 외교의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하면서 아주 구미위원부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hen순은 구미위원부를 떠나고 잠시 서재필이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을 맡죠. 1921년에 서재필이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 할 때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리는데 11월부터 22년 2월 달까지 열립니다. 이 워싱턴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아메리칸 혁명의 딸이라는 그 건물에서 열립니다. 이 건물에서 이때 사실은 3.1운동 직후 이후 나타났던 파리 평화회의 이후에 나타난 국제외교로서는 가장 큰 회의가 이 워싱턴 군축회의입니다. 이 당시 이 한인 대표단입니다. 단장이고 이승만, 부단장, 서재필, 그다음에 서기총, 그다음에 정한경, 토마스 고문이었죠. 그래서 한국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하죠. 여기에 마지막 정말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기울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위상만 굳어지고 소위 말하는 워싱턴 체제를 만들어내서 한국 독립은 사실 물 건너갑니다. 이 당시 이 워싱턴 군축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이와 함께 1925년에 IPR이라고 태평양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범태평양 회의인데 이것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7월 달에 한인 대표로 서재필과 함께 이 조선에서도 이 대표들이 오죠.
신흥호, 송진호, 윤한란, 김양수, 유옥겸 이렇게 참석하는데 이 외교 활동을 합니다. 이 외교 조선에 있는 대표들을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인 독립의 필요성과 또 일본 대표도 참석하는데 여기서 그 태평양 주변의 대표들에게 일본의 불법 지배를 항의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을 하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이렇게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31년의 만주 침략이 이루어질 때 뉴욕 한인들은 자발적으로 크게 항의했어요. 일본의 침략 항의해서 이 선전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민단 자체에서도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여사를 일제히 불법 침략을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의 식민지 불법 지배를 규탄하는 배죠. 그리고 연합회에서는 42년 8월 29일이가 원래 국치일입니다. 나라가 망한 날인데 그 망한 날을 이제는 국치일이라고 했었는데 이날부터는 한국이 이제는 독립을 회복하는 그런 날로 기념하겠다 해서 LA 시청 앞에 태극기를 다는 거대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의 열망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있죠. 이제 연합회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그 대외 독립운동 못지않게 한인들의 보호활동도 하죠. 태평양 전쟁 시기는 일본인과 닮았다 해서 적성국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인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그 한인 신분증의 이 도안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거죠. 한인들은 그렇게 해서 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만들어서 가슴에 부착해서 한인임을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하와이에서 만든 겁니다. 하와이에서 만든 배지고 그리고 또 신분 카드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멕시코 스페인어로 된 신분 카드입니다. 연합회에서 발급한 한인 신분증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또 하와이에는 한인 포로들이 약 2,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근로 징용됐던 이 한인 포로들이 있는데 이 한인 포로들을 근익을 보호하고 한인 포로들을 이용한 이 군사 계획도 됩니다. 당시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인 보호 활동을 하고 이 당시 그 한인 포로들의 명부입니다. 자, 이때 대충의 그림을 장시간을 봤는데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미주 한인들의 활동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그 뿌리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계속 재교육을 했고, 그리고 그런 걸 못지않게 활동을 통해서 군사, 선전 외교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지원이 죄송합니다. 이 재정 지원을 제일 빠졌는데, 대표적인 것만 봅시다. 이 재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했죠. 독립오연금인데, 이건 이제 1918년 아까처럼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회를 보내자 하면서부터 독립오연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19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별오연금은 또 그때마다 특별오연금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국민회에서 애국금을 만들어냅니다. 본격적인 이제 독립운동 자금이죠. 이 애국금. 이 애국금이 좋은 출발을 했지만은 뒤에 만들어진 구미위원부, 이승만이 만든 구미위원부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공채표죠. 공채표 발행 때문에 이 애국금하고 재정 수합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죠. 결국은 둘 다 많은 손해를 봅니다. 사실 국민하고
구미위원부의 이 재정 문제를 누가 거두느냐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상해 임정에서는 구미위원부 쪽으로 거두도록 통일을 시키지만은 이 과정에서 국민회가 구미위원부 지원을 상당히 줄이죠. 이거는 이제 임시 상해 임정이 미주 한인들 보고 인구세 납입 고지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매 한 사람당 1년에 1달러씩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임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임정은 바로 임정의 재정의 그 기반은 미주 한인들이 있었어. 이 당시 보면은 이 500달러를 보냈는데 이 돈은 지금의 환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한 달 생활비가 보통 한 40달러, 50달러 이 정도 되는데 한 50달러 정도 되는데 500불이란 돈은 그 당시 10배가 넘는 생활비니까 비용이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걸 이제 상해로 보냈어요. 이것도 500달러 보낸 선거입니다. 이것은 임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승만을 탄핵한 1925년 이후부터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을 하는데 이 정홍명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임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알고 25년에 임시정부 후원회를 만들죠. 정홍명이가. 이 단산 15를 만든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이 박은식이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발적으로 임정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해서 그래서 임정 후원회 대표 정홍명에게 재정을 위임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공문을 상해 임정에서 공식으로 보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정에 가장 어려울 때 늘 미주 한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각종 임정을 지원했던 명목입니다. 헬성금. 37년에 중일전쟁 이후부터 일어났던 독립운동 후원을 위해서 군사운동을 위해서 지원했던 헬성금. 그 다음에 이거는 연합회가 임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독립금 후원장부, 독립금 장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복군 성립 시제, 이거 임정에 송부했다고 했던 편지들, 기타 이제 재정 지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자, 이런 그 군사 활동, 선전 외교 활동, 재정 지원 활동들이 있었는데 약 한 350만 달러가 각출이 지원이 됐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임정으로 간 것은 한 많지는 않죠. 그 중에서 5분의 1, 아니면 50만 달러에서 60만 정도 달러 임정으로 직접 갔고 나머지는 미주에서 활동 경비로 썼다는 거죠. 그 경비를 그 미주 한인들의 숫자가 해방 이전 불과 한 10,000명? 많아봤자 10,000명인데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 자신의 그 지원했다는 것은 오늘 그 분석을 해보면 약 자기 급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조국의 독립운동과 한인 사회를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대단한 그 성과입니다. 자, 이런 그 미주 한인들의 활동, 삶, 이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게 느끼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육이 역사에 대한 발굴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의 그 미주 한인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독립운동가다라고 해도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60년 동안 해방 이후 60년 지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발굴하지 않고 그리고 선양하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정말 이게 국가보훈처, 옛날에 원호처죠. 지금 보훈처에서 계속 발굴해 포상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니까 이제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막 자랑스럽게 하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미국화되다 보니까 정부에 관심 없고 본인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잊혀진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까지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곧 뭐냐? 지금 60년대 이후에 65년대 본격적인 이민이 많이 갔거든요. 지금 한 250만, 공식 이민만 250만이 되고,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1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1.5세,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이 역사의 교육들, 선조들의 이 활동 기록들을 망각한다면 똑같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려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주 한인의 삶과 독립운동을 되돌이켜볼 때 우리가 이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한국 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런 활발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 강의를 마치면서 당부시키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